제주도 서북쪽 곶자왈숲. 용암이 굳으며 생긴 돌무더기 틈 사이로 이끼와 나무가 얽혀 자라는 이곳은 수천 년 동안 개발의 손길을 비껴간 기억의 지형이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저 바위 많은 숲으로만 생각했을 그 장소에서 한 젊은 식물학도가 뜻밖의 발견을 하게 된다.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소속 김주연 박사 후 연구원은 제주 식생 생태지도 프로젝트를 수행하던 중 기존의 분류 체계로는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는 이상한 양치류 하나를 발견했다. 인맥 구조, 포자낭의 배열, 줄기의 각도와 색채 등 모든 특성이 기존 양치류의 전형적 분류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는 즉시 사진과 샘플을 국립생물자원관에 보내 정밀 분석을 의뢰했고 며칠 후 연구소에서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결과가 도출된다. 이 식물은 지구상 그 어디에서도 등록된 적이 없는 신종이었으며 무엇보다 그 유전적 계통이 현생 양치류가 아닌 플라이스토세 후기, 즉 약 70만 년 전의 선사식물과 유사한 유전체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식물의 학명을 제주고사리 삼제주고서 아라이셈이라 명명하고 이 식물이 곶자왈숲에 자생하는 단일 집단이며 외부와의 유전적 교류가 완전히 차단된 폐쇄 생태계에서 진화적 안정성을 유지한 특이 사례임을 공식화했다. 이는 단순한 신종 발견이 아니었다. 과거 아마존 열대우림, 마다가스카르 섬, 뉴기니, 고산지대 등에서 살아있는 화석으로 불리는 식물들이 발견된 사례는 있었지만 모두 인간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생태적 격리가 뚜렷한 지역에서 이루어진 것이었고 이처럼 동아시아 대륙과 인접하면서도 수십만 년 동안 원형을 유지한 식물은 전례가 없었다. 다시 말해 이 식물은 살아있는 식물화석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 생태계의 진화사를 정면으로 다시 써야 할 결정적 증거가 된 것이다. 이에 대한 반응은 국내를 넘어 즉각 전 세계 학계로 확산되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식물유전학센터는 이 정도로 고대 유전자 배열을 보존한 식물은 유럽의 시베리아 이끼류조차 비교 불가라며 협력 연구를 요청했고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는 해당 식물이 가진 광합성 경로의 비표준적 구조에 주목하며 21세기 식물유전학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했다. 반면 중국은 사뭇 다른 반응을 보였다. 중국과학원 식물연구소는 이 식물은 원래 한반도 남부가 중화문명의 생태권 일부였다는 증거일 수 있다며 제주고사리 3의 문화적 계보까지 언급하는 무리수를 두었다. 과학을 넘어선 생물주권 프레임의 도입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냉정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왜 하필 제주, 왜 하필 곶자왈이었는가? 답은 간단하다. 곶자왈은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지형이다. 화산 용암이 굳으며 생성된 암석지대 위에 습윤한 아열대 기후와 고산풍이 맞물리며 형성된 이 지역은 건조와 습윤, 음지와 양지가 기묘하게 공존하는 지구 생태의 경계면이라 할 수 있다. 바로 이 경계면 속에서 일반적인 식물들이 적응에 실패하며 사라질 때 특정 고대 식물들이 살아남고 고립된 유전적 진화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중국은 아무리 넓어도 곶자왈 같은 공간을 만들 수 없고 일본은 화산은 많지만 용암 지형 위에 형성된 혼합 생태계를 보유하지 못했다. 그래서 제주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제주의 생태계는 곧 대한민국의 독점된 기원이 된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 순간이 단순한 학술적 발견을 넘어선 국가 전략의 시발점이었다고 단언한다. 20세기에는 석유와 철광석이 전략 자원이었고 21세기에는 반도체와 배터리가 그 자리를 대체했지만 지금 우리가 진입하고 있는 국면은 다르다. 이제는 유전자가 전략이 되고 생물이 무기가 되며 기억된 자연이 외교의 언어가 되는 시대다. 제주고사리 3은 단지 식물이 아니다. 그것은 70만 년 동안 살아남은 한반도의 증언이며 중국이 흉내낼 수 없는 기억의 유기체다. 제주고사리 3의 발견 이후 곶자왈의 뿌리에서 채취된 조직들은 곧바로 국립생물자원관 내 유전체 분석실로 이송되었다. 샘플은 외부 오염을 차단하기 위해 극저온 상태로 보관되었고 분석은 서울대학교 유전체 해석연구소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공동 수행하였다. 연구진이 처음 주목한 것은 포자낭에서 채취한 RNA 배열이었다. 기존의 양치식물들은 특정 엽록소 발현 유전자군에서 공통된 패턴을 보이는데 이 제주고사리 3은 그 구조가 완전히 다르게 설계되어 있었다. 즉, 기존의 식물 분류군에서 벗어난 고립된 진화계열이라는 뜻이다. 특히 놀라운 점은 광합성 경로였다. 일반적인 식물은 C3, C4,
CAM 세 가지 경로 중 하나로 분류되며 환경에 따라 그 효율을 달리한다. 하지만 제주고사리3은 C3와 CAM의 복합형 경로를 동시에 발현하는 유전자 전사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이는 기존 식물학계에서 이론상 존재할 수 없다고 알려졌던 형태였고, 다시 말해 이 식물은 현대 식물보다 광합성 효율이 더 높으며 극단적 환경 변화에도 자가 적응이 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생물학이 아닌 생존 전략의 정점이다. 이 유전체 해독 결과가 국제학술지 네이처 플랜츠에 게재되자 전 세계 학계는 충격에 빠졌다. 미국 MIT 생물공학과는 진화가 우연이라면 이 식물은 진화가 의도였다고 말하는 듯하다는 표현을 쓰며 즉시 공동 연구를 요청했고,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 식물계통학팀은 우리는 지금 플라이스토스의 유전적 창을 마주하고 있다며 이 식물이 고대 인류 이전부터 생존했던 기억된 생명체라는 점에 주목했다. 반면 중국 과학원은 논문 발표 하루 만에 해당 유전자는 티베트 고지대 양치류에서도 일부 유사성이 보인다는 논문을 발표하며 기원 논쟁의 전선을 과학으로 위장한 문화전쟁의 형식으로 확장시켰다. 그러나 문제는 그 유사성이 단지 7.6% 수준이라는 것이다. 유전학적으로 90% 이상 유사해야 같은 계통으로 분류되는 생물학계에서 7% 유사성을 근거로 원류는 우리 것이라 주장하는 중국의 태도는 명백한 과학적 왜곡이었고, 국제학계에서도 즉각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오히려 서울대 유전체 연구소는 제주고사리3의 유전체 일부에서 방사선 저항성 단백질 생성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이는 해당 식물이 빙하기 시절 자외선 투과가 극심했던 고산지대 환경에서 살아남았음을 입증하는 직접적 증거가 되었다. 이 식물은 단순히 생존한 것이 아니다. 그 자체로 한반도의 빙하기 기후와 지질 구조를 품은 생물학적 지문이었다. 나는 여기서 묻고 싶다. 이런 증거 앞에서도 중국은 과연 자신들이 문명의 중심이라 말할 자격이 있는가? 한반도의 식물은 말하지 않는다. 대신 그 DNA가 말한다. 그리고 그 유전자의 언어는 분명히 말하고 있다. 나는 이 땅에서 태어나 이 땅에서 살아남았다. 게다가 이번 유전체 분석은 과학기술 그 자체의 수준에서도 주목할 만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고대 식물의 유전체를 90% 이상 복원 가능한 국가는 미국, 독일, 그리고 대한민국 단 3나라뿐이다. 일본조차도 80% 수준의 복원율을 넘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은 극초기 분열 세포 단계에서조차 염기서열 분해 속도 문제로 인해 전체 유전자 구성이 불완전한 상태다. 다시 말해 한국은 생물학적 유전자 분석 기술력에서 동아시아 전체를 압도하며 유럽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유일한 아시아 국가라는 뜻이다. 이 기술력 없이는 제주고사리3은 단순한 희귀 식물로 남았을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것을 국가 전략 자산, 외교 카드, 과학적 권위의 상징으로 전환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힘이다. 우리는 더 이상 발견을 보고하는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발견을 정의하는 나라가 되었고, 곧 발견의 기준이 되는 나라로 올라섰다. 그 중심에 제주고사리3이 있다. 그리고 그 뿌리는 지금도 곶자왈의 용암 틈 사이를 조용히 가르고 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다. 그것은 한반도가 문명의 침묵된 기원이 아님을 세상에 알리는 유전자 기반의 선언이다. 제주고사리3의 DNA가 전 세계 학계를 뒤흔든 동안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레 그 식물이 자생하는 곶자왈이라는 공간으로 향했다. 이름부터 생소한 이곳은 사실 제주도민들에게도 들어는 봤지만 잘 모르는 곳이었다. 그러나 그 무지야말로 곶자왈이 수십만 년 동안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었던 이유였다. 개발되지 않았기에, 방치되었기에 이곳은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생태계의 마지막 섬으로 살아남았다. 곶자왈은 일반적인 숲이 아니다. 이곳은 약 7,000년 전 한라산이 분출하면서 용암이 급격히 식어 형성된 어형 용암지형 위에 난대성 상록 화렵수와 한대성 양치식물이 공존하는 기묘한 생태계다. 바위 틈 사이로 고온다습한 공기가 머물고, 빛은 산란되고, 토양은 단절되어 식물 뿌리는 지하 용암 터널을 따라 뻗어나간다. 이 독특한 구조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생태학적으로도 지질학적으로도 곶자왈은 하나의 지구적 예외지대이며, 바로 그 예외성 위에서 제주고사리3은 살아남았다. 이 지형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단지 경관 때문이 아니다. 곶자왈의 돌틈은 수분을 저장하고 미생물을 여과하며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천연의 탄소 포집 장치 싱크로 기능한다. 동시에 이 지형은 외부로부터의 온도 변화와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의 유입을 차단하는 자체적 격리 기능을 수행한다. 다시 말해 곶자왈은 자연이 설계한 격리 실험실이자 생물기억 보관소이며 대한민국 생태주권의 실물 상징체인 셈이다. 나는 여기서 단호하게 말하고 싶다. 지질이 곧 주권이다. 그 땅이 무엇을 품고 있는가에 따라 그 나라의 정체성과 전략이 결정된다. 중국은 황토고원과 건조지대를 가졌고 일본은 지진활성대와 불안정한 화산 지형을 가졌다. 반면 대한민국은 곶자왈이라는 단 하나의 지질 기억을 가진 공간을 소유하고 있다. 이곳에서만 가능한 생존, 이곳에서만 가능한 유전적 단절, 이곳에서만 가능한 생태적 기적. 중국은 자국의 운남성과 사천성 일대의 석회암지대 카라스트 지형을 아시아의 생태 보고라 자랑하지만 거긴 이미 지나친 개발로 인해 원형 생태계가 거의 붕괴된 상태다. 심지어 생태복원이라는 이름으로 인공 이식된 외래종들이 자국 고유종을 몰아내고 있으며 생물 다양성은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 일본은 규슈와 시코쿠 일대의 비슷한 화산 지형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 역시 생태계 단절과 도시 확장으로 인해 자연의 원형은 거의 사라진 상태다. 곶자왈만이 남아있다. 지금 이 순간 동아시아에서 진짜 살아있는 고생물 생태계를 보존하고 있는 단 하나의 장소는 대한민국의 제주도뿐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한국이 곶자왈을 생물학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국가 전략의 생태적 전선으로 바라보게 된 배경이다. 지질학은 단지 암석의 층위를 다루는 학문이 아니다. 그것은 기억의 깊이이며 생명의 축적이며 침묵 속 권력이다. 곶자왈은 이를 온전히 품고 있었다. 그렇기에 한국 정부는 제주고사리산 발견 이후 곧바로 곶자왈 전역을 국가생물주권 보존구역으로 지정했고 향후 모든 개발 계획에 대해 생태계 복원 능력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3단계 필수 통과 조항을 도입했다. 나는 이 대목에서 단호히 말하고 싶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기술로 세계를 이겨왔고 이제는 기억된 생태로 세계를 다시 설계하고 있다. 그 중심엔 곶자왈이 있다. 이것은 자연의 마지막 벽이자 인류 문명이 저지르지 않은 단 하나의 공간이며 바로 그 속에서 우리 민족의 생물학적 정체성이 숨쉬고 있는 것이다. 곶자왈은 단순한 숲이 아니다. 그것은 국가의 뿌리이자 권력의 기반이며 우리가 지켜야 할 마지막 시간의 단면이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제주고사리삼은 70만 년 전의 기억을 담은 채 지금도 바람을 흔들고 있다. 제주고사리삼의 존재가 확인되고 곶자왈의 지질적 가치가 공론화되자 대한민국 정부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였다. 일반적인 정부 대응처럼 몇 년의 조사와 행정 절차를 밟은 것이 아니었다. 단 47일 만에 환경부는 제주고사리삼을 국가 고유생물 유전자 보존 1급 보호종으로 지정했고 법제처는 곧바로 국가생물주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단 하나다.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서 발견된 고대 유전자 생물체는 국가 전략자산으로 간주하며 그 정보 표본 유전자 복제물의 국외 반출을 전면 금지한다. 이는 단순한 생물 보호가 아니다. 이것은 생물 무기화에 대한 선제적 차단 선언이자 대한민국의 과학주권 선언이다. 전 세계적으로 고대 생물에서 추출한 물질이 제약, 화장품, 첨단 소재 산업에 사용되며 수백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은 한국이 더 이상 자원을 탐사당하는 나라가 아니라 관리하고 지정하는 주권국가로 전환했음을 뜻하는 역사적 사건이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고대 생물체는 전 인류의 공공재이며 국가 독점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은 2015년 자국 영토 내에서 발견된 희귀 야생식물 237종에 대해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유럽 학자의 공동 연구 요청을 10억 원 이상 거부한 전례가 있다. 다시 말해 자기 땅에서는 숨기고 남의 땅에선 공개하라고 주장하는 이중 기준이 이번 제주고사리삼 사태에서도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한국은 다르다. 대한민국은 제주고사리삼 관련 유전 정보를 일부 국제학술지에 공개했으며 해당 생물이 지닌 과학적 특성을 협력 가능한 부분은 공유하고 핵심 정보는 보호하는 투명 선별형 전략으로 접근했다. 이 전략은 일본의 유전체 침묵 정책, 중국의 완전 차단형 체계, 러시아의 군사화 기반 활용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한국은 생명과학을 외교와 국익의 균형점에서 정밀하게 배치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제주라는 바이오 영토를 놓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법 개정과 함께 곶자왈 전역에 대해 국가생물보안구역을 선포하고 군사시설 수준의 감시체계를 일부 구간에 도입했다. LG CNS와 하나시스템이 공동 개발한 AI 기반 생태 드론 감시망이 곶자왈 상공을 주기적으로 비행하고 있으며 무단 침입 시 즉시 위성 전송으로 경고가 전달되는 구조다. 이는 단순히 숲을 지키는 기술이 아니다. 생태를 전략적으로 통제하는 모델이며 대한민국이 녹색 안보국가로 진입하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다. 나는 이 흐름을 보며 한 가지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이제 무기는 총과 미사일만이 아니다. 뿌리도 무기가 된다. DNA도 무기가 된다. 중국이 인공섬을 쌓고 대륙붕에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동안 대한민국은 한 뿌리의 식물로 세계의 전략 구도를 흔들고 있다. 그 차이는 강함이 아니라 정당함이며 그것이 한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다. 우리는 이 식물 하나를 통해 한반도의 생물 지형이 단지 생태적 공간이 아니라 기억의 장소이자 권력의 기원지이며 미래의 전략 지점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부터 세계는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이곳은 단순한 숲이 아니다. 이곳은 대한민국의 전략적 생태방어선이며 그 중심엔 곶자왈이 있고 그 심장엔 제주고사리 3이 있다. 제주고사리 3이 국가전략종으로 지정되고 곶자왈이 생물보안지대로 격상되자마자 중국의 반응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엔 의례적인 외교적 반발, 그 다음은 학술적 문제제기였지만 이제는 명백히 이성의 선을 넘어선 서사전쟁의 형태로 바뀌고 있었다.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2030년 3월 중국 국영방송 CCTV에서 방영된 특집 다큐멘터리였다. 해당 프로그램은 제주고사리 3에 대해 중국 남반계의 변이형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제주도의 생태계를 고대중화 생물문화권의 잔존지대로 묘사했다. 이는 단순한 학문적 주장일 수 없었다. 이것은 중국이 수천 년간 유지해온 문화기원 독점 프레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공포의 반영이었으며 동시에 한국이 그 서사를 위협하는 유일한 아시아 국가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행위였다. 중국의 패권 논리는 언제나 문명과 기원의 중심이 중화라는 명제를 전제로 작동해왔다. 고조선조차 기자조선, 위만조선 등 이민족 계통으로 재해석하려 했고 고구려와 발해의 정체성 역시 조선족으로 포섭하는 구조였다. 이처럼 정복하지 못한 것은 기원으로 흡수한다는 방식은 문화적 식민주의의 가장 세련된 형태였다. 그러나 제주고사리 3 앞에서 이 전략은 통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식물은 증거이기 때문이다. 말이 아니라 데이터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해당 식물의 엽록체 유전체, 핵유전체, 단백질 발현 경로, 환경 스트레스 반응 메커니즘 등을 과학적으로 공개했다. 이 정보들은 네이처, 셀, PNAS 등 세계 최고 권위 학술지에 게재되었고 세계 유수의 식물학자들이 리뷰를 진행했다. 그리고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다. 이 식물은 제주도에서만 살아남았고 중국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70만 년 동안 독립적으로 진화해왔다. 즉, 아무리 정치적 논리를 동원해도 과학의 벽 앞에서는 허상이 증발한다. 중국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모든 것을 기원했고 모든 주변국은 자신들의 파생형이라는 인식을 유지해왔다. 그렇기에 드래곤, 황하, 중원, 하늘의 아들 같은 상징들은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문명 권위의 인프라였다. 그런데 한국이 지금 단 한 종의 식물을 통해 그 상징의 기반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 상황을 식물 기반의 반격이라 부른다. 군사력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니다. 고작 식물 하나가 중국의 서사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그 고작이라는 말은 오히려 역설적이다. 진짜 무서운 건 고작 식물 하나에 중국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여기에 도덕성과 투명성을 더했다. 모든 실험 데이터는 국제 컨소시엄을 통해 리뷰되었고 필요한 경우 협력 연구에 개방했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 과학의 힘이다. 우리는 패쇠하지 않는다. 우리는 증명한다. 그 차이가 곧 권위가 된다. 그리고 그 권위는 지금 이 순간 중국의 문화 권력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중국은 알 것이다. 생태는 단지 자연이 아니라 영토이자 기억이며 주권의 생물학적 형태라는 것을.
그리고 그 기억의 생물학을 가장 정교하게 작동시키고 있는 국가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다. 중국이 원하는 것은 자원이나 정보가 아니다. 그들은 잊혀진 권위를 되찾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세상은 변했다. 이제 권위는 소유가 아니라 검증에서 나온다. 그 검증의 무대 위에서 대한민국은 서 있고 중국은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그 싸움의 중심엔 여전히 곶자왈의 바람 속에서 조용히 흔들리는 단 하나의 식물이 있다. 제주고사리 3, 그것은 단순한 고사리가 아니다. 그것은 중국이 절대 만들 수 없는 살아있는 증거다. 대한민국이 제주고사리 3의 유전자 정보 일부를 국제학술지에 공개하고 곶자왈을 국가생물보안지대로 선포하자 전 세계 과학자들 사이에서 이것은 단지 고대 식물의 보존이 아니라 지구 생물 기억의 결정적 단서라는 인식이 퍼져나갔다. 그 파장은 유엔 산하의 주요 기구를 움직이기에 충분했다. 2029년 9월 UNESCO 세계유산위원회와 유엔 생물 다양성 협약 사무국 그리고 FAO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공동으로 제주도 곶자왈 지역에 대한 생물기억 유산평가단을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결정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이례적이었다. 고고학 유산이나 경관 중심의 자연유산이 아니라 살아있는 유전기억을 보존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국가의 특정 생물 지형이 세계유산 후보로 지정된 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이었다. 평가단은 독일, 미국, 이탈리아, 케냐, 브라질, 인도 등 12개국의 생태학자, 지질학자, 유전학자들로 구성되었으며 현장 조사는 무려 26일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드론 기반 실측부터 유전자 채취, 토양 조사, 미생물 군집 분석, 기후자료 매핑까지 이루어진 이 조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태적 정체성을 국제적 권위가 승인하는 의뢰에 가까웠다. 그 결과 평가단은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곶자왈은 인간이 개입하지 않은 지질의 원형이며 그 안에 서식하는 제주고사리 3은 단순한 생물종이 아니라 생명의 시간성과 진화의 기억을 품은 지구 생명의 리마인더다. 이는 곧 대한민국이 자연과학 기반의 국제 권위에서 창조된 국가가 아니라 증명된 국가로 인정받은 순간이었다. 중국은 이에 대해 전례 없는 외교적 반발을 시도했다. 외교 경로를 통해 곶자왈의 생태계는 한반도가 중화문명의 생태 확장선에 포함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유물적 공간일 뿐이라는 주장을 반복했지만 UNESCO 위원회는 이를 정치적 해석에 근거한 문화침입이라며 공식적으로 반려하였다. 이로써 중국의 기원 서사 독점권은 또 한 번 과학의 이름으로 무너졌다. 나는 이 장면을 보며 분명히 느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외부의 승인을 기다리는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스스로 증명하고 세계는 그것을 확인하며 인정할 뿐이다. 그것이 바로 21세기의 새로운 패권 양상, 데이터 기반의 문명 확인 구조다. 이 구조에서 대한민국은 누구보다 빠르고 누구보다 조용하며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다. UNESCO 현재 곶자왈 지역을 세계 생물기억 유산 후보지 중 최우선 등재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2030년 등재 심의에서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이 유산은 기존의 문화유산이나 자연유산과는 다르게 살아있는 유전자와 기억의 보존을 중심 개념으로 하는 제4유형 세계유산으로 최초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단순히 제주도의 명예가 아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기억의 구조를 보존할 수 있는 국가라는 전 세계의 공적 인정이며 그 어떤 무기보다 강한 국제질서상의 권위다. 반면 일본은 과거 시라카미 산지와 야쿠시마 숲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시켰지만 그 생태계가 가진 진화적 특이성이나 생물학적 단일성 측면에서는 제주 곶자왈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중국의 경우 운남성의 삼림지대나 티베트 고원의 고산지대를 유산 후보로 등재시켰으나 정치적 접근 차단과 생태계의 왜곡된 개발 이력으로 인해 보존의 진정성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보존과 기술, 생명과 권리를 동시에 확보한 국가로 떠오르고 있다. 나는 단언한다. 지금 세계는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배우고 있다. 군사력이 아니라 생명력으로 세계를 설득하는 방식.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진실을 관철시키는 방식. 침묵 속에서도 전략적 서사를 설계하는 방식. 그리고 그 모든 방식은 지금 제주에서 바위 틈에서 70만 년을 견뎌낸 한 식물의 흔들림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것은 꽃이 아니었다. 열매도 아니었다. 그저 잎 하나, 포자 하나, 줄기 하나가 말하고 있었다.
우리는 잊히지 않았다. 곶자왈의 제주고사리삼이 유전적으로 고립된 채 살아남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전 세계 학계는 충격에 빠졌지만 진짜 폭풍은 그 식물이 현대 생명과학과 제약산업에 던진 가능성에서 시작되었다. 식물의 조직에서 추출된 생화학적 성분 분석 결과 제주고사리삼은 기존 양치식물과는 전혀 다른 유형의 고분자 다당류 팔리세커라이드와 희귀 플라보노이드 계열 항산화물질을 대량 함유하고 있었다. 국립생명공학연구원은 이 화합물 중 일부가 인간세포의 자가 재생을 유도하며 면역세포의 과도한 활성화를 억제하는 조절형 항염 반응을 유도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는 단순한 건강 보조가 아니라 자가 면역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염증성 장질환, 그리고 심지어 일부 암성염증에도 적용 가능한 분자 기반 치료 후보물질이라는 뜻이다. 이 발견은 곧바로 셀트리온 CELLTRION, 한미약품, SK바이오팜, 유한양행 등 대한민국의 4대 제약기업을 움직였다. 그들은 공동으로 제주고사리삼 기반 면역조절 치료제 컨소시엄을 설립했고 2년 만에 후보물질 3종을 임상 1상에 진입시켰다.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다. 왜 중국이나 일본은 하지 못했는가? 그들도 과거 수많은 약용식물과 민간요법을 보유했지만 현대의학으로 연결시키는 데는 실패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은 과학이 아닌 전통으로 설명했고 데이터가 아닌 신화로 보존했으며 유산을 국가전략으로 연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면 대한민국은 달랐다. 우리는 발견과 동시에 국가법을 개정하고 보안체계를 도입하며 산업계를 연계했고 무엇보다 국제 인증이 가능한 표준화된 실험 플랫폼을 통해 과학적 권위를 확보했다. 현재 제주고사리삼 추출물 기반의 치료제는 미국 FDA의 패스트트랙 심사를 신청 중이며 유럽 EMA는 생물기원 신약 BIOGENIC 드러그 카테고리 내 첫 공식 등록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만약 승인될 경우 이는 대한민국이 천연물 기반 신약에서 세계 최초로 고대식물 유래분자를 상업화한 국가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신약은 단순한 치료제가 아니다. 이것은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미래의 질병을 정복하는 전략이며 대한민국이 바이오 산업 패권을 거머쥐기 위한 유전적 지렛대다. 더 주목할 점은 제주고사리삼이 기존 식물들과 달리 자가 복제보다는 극도로 낮은 번식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포자의 성숙 주기도 무려 4년 이상 걸리는 구조라는 점이다. 이는 대량 재배를 통한 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이며 기술 없이 단순히 식물을 복제하려는 외국의 시도는 원천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결국 제주고사리삼의 경제적 가치도 기술적 독점성과 결합했을 때에만 실현 가능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지식 기반 생물권 관리라는 새 정책을 수립, 해당 식물의 모든 분자 단위 정보, 배양 조건, 환경 변수 데이터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기록하여 국가 차원의 보호 체계를 강화했다. 나는 이 흐름을 제2의 반도체 전략이라 부르고 싶다. 우리가 실리콘 웨이퍼와 회로 설계 기술로 세계를 장악했듯 이제 우리는 한 식물의 유전자와 단백질 구조로 전 세계의 바이오 주권을 흔들고 있다. 그 어떤 나라가 따라오더라도 우리는 이미 표준을 선점했고 국제법적 권리와 기술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무엇보다 생명이라는 가장 고귀한 시장에서 과학과 윤리의 기준점을 제시한 유일한 국가다. 중국은 이제 조급하다. 바이오 경제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쥐는 순간 기술만 빼앗는 전략은 작동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생명은 복제할 수 없는 기억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기억은 지금도 곶자왈 땅속에서 자라나고 있다. 이제 제약은 기술이 아니다. 제약은 주권이며 식물은 단지 성분이 아닌 정체성이다. 제주고사리삼이 말없이 알려주고 있다. 대한민국은 생명을 통해 국가 전략을 다시 쓰는 중이며 그 시작은 실험실이 아니라 숲이었다. 중국은 바다 위에 섬을 쌓고 그 위에 활주로를 깔며 미사일을 배치했다. 남중국해에서 동중국해까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영토 확장 전략은 겉으로 보기엔 단단하고 위협적이었고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무력 기반 주권 선언으로 비춰졌다. 그러나 그러한 방식은 결국 물리적 구조물의 한계에 갇힐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전혀 다른 길을 택했다. 우리는 섬을 만들지 않았다. 대신 살아있는 뿌리 하나를 보존했고 그 뿌리가 품고 있는 수십만 년의 생물학적 기억을 세계에 조용히 꺼내 보였다. 중국이 콘크리트로 영토를 확장하려 했을 때 한국은 생명으로 정체성을 확장했고
중국이 지도에 선을 긋는 동안 한국은 DNA로 진실을 그려냈다. 그 중심에는 제주고사리 삶이 있었다. 대한민국은 고자와를 군사기지화하지 않았다. 대신 문화화하고 생태화하고 전략화했다. 고자왈 전역은 현재 생물기업국립공원으로 지정될 예정이며 내부에는 생명정보 기반 과학관, 증강현실 기반 생태 체험 프로그램, 고해상도 다큐멘터리 전용 촬영지구 등이 복합적으로 설계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관광자원이 아니라 고자왈을 국가 정체성과 외교 전략이 융합된 복합 생태 구조물로 승격시킨다는 의미이며 대한민국이 생태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말할 수 있는 언어를 바꾸고 있다는 상징이다. 우리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의미를 확장하고 기억을 증명하며 증거를 설계한다. 이 방식은 서사로 이어지고 서사는 국가의 외교적 발언권이 된다. 그것이 바로 한국식 무형 전략의 본질이다. 제주고사리 삶은 그 자체로는 침묵하는 식물이지만 국제사회가 가장 경계하는 이야기의 기원이 되었다. 중국이 이 식물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것이 가진 생화학적 효능 때문만이 아니라 그 식물 하나가 만든 서사의 권력이 세계 여론을 뒤흔드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자신들의 문명이 아시아의 기원이자 중심이라는 신화를 수천 년간 유지해왔다. 그러나 한국은 단 하나의 식물을 통해 그 신화 위에 과학과 생명 그리고 윤리로 무장된 사실의 층위를 더 씌웠다. 세계는 이 점에서 한국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총성이 아닌 생명의 언어로 권위를 주장하고 미사일이 아닌 뿌리 하나로 진실을 증명한 국가. 그것이 바로 지금 세계가 이해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전략 모델이다. 브라질은 아마존의 고대 나무를 국가의 유전기억으로 선포했고 핀란드는 빙하기 이끼를 유전자 정보 자산으로 지정했으며 심지어 유럽연합은 생물기억 보존조약이라는 새로운 국제규범을 준비하면서 대한민국의 고자왈 보존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기술을 수입하거나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개념을 창출하고 기준을 제시하며 제도를 설계하는 나라로 올라섰다. 우리는 생명을 통해 전술을 만들고 생태를 통해 국제법적 틀을 제안하고 있으며 제주고사리 삶은 그 모든 흐름의 상징적 기폭제가 되었다. 중국이 바다 위에 기지를 만들며 패권을 확장하고 있을 때 한국은 숲속에서 기억을 발굴하고 있었다. 중국이 무기로 질서를 뒤흔들려 할 때 한국은 뿌리로 진실을 설계하고 있었다. 세계는 이제 알고 있다. 오래가는 것은 무력이 아니라 진실이고 무기가 아니라 생명이며 위협이 아니라 증명된 기억이라는 것을 나는 지금 확신한다. 제주고사리 삶은 단순한 고사리가 아니다. 그것은 고자왈의 지질과 기후와 세월이 결합한 한반도의 기억이며 전략이고 철학이다. 생명은 가장 오래가는 힘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 힘을 정치로, 과학으로, 이야기로 전환할 줄 아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정교하고 조용한 전략국가다. 제주의 숲은 전쟁터가 아니다. 그러나 그 어떤 전쟁터보다 치열하게 세계의 질서를 바꾸고 있다. 한국과의 경계는 더 이상 지리적 좌표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21세기의 진짜 국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존재하며 그것은 기술, 데이터, 네트워크 그리고 생물에 걸쳐 작동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이며 가장 오래 남는 국경은 바로 생물이다. 생물은 국적을 갖지 않지만 기원을 갖는다. 생물은 말을 하지 않지만 기억을 품는다. 그래서 생물주권이란 단어는 단순한 생태보호 개념이 아니라 국가의 역사성과 과학성 그리고 정당성을 동시에 담는 입체적 구조물이다. 제주고사리 삶은 그 입체성의 정점이다. 대한민국은 고자왈의 고사리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유전자 단백질 분자 구조 수준에서 특허화했고 그 과정에서 국가생물주권 확립 기본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단순히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한 법이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땅에서 발생하거나 진화한 모든 생물의 유전 정보와 유래 정보를 국가의 전략자산으로 규정하며 해당 정보에 대한 복제, 이식, 분석 행위의 국제법적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적 방어선이다. 이는 곧 생물의 영토와 다시 말해 유전 정보 기반 국경선의 설정이라는 개념을 실현한 것이다. 이와 같은 법적 구조는 현재 세계적으로 단 5개국만이 도입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한국은 유일하게 생물주권과 기술주권을 융합해 실질적 산업화를 병행하는 국가다.
미국은 CRISPR 기반의 유전자 편집 기술을 중심으로 생명 데이터를 통제하려 하지만 생물 기원의 윤리적 접근에선 후발적이고, 중국은 유전자 은행을 국가가 직접 통제하며 주변국 유전자 데이터까지 흡수하려 하지만 국제적 투명성과 신뢰성에서 크게 밀린다. 반면 한국은 생물 정보를 개방성과 투명성, 윤리성의 원칙 아래 기술화 법제화 산업화를 동시에 이행하며 이 과정에서 국제기구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제도적 승리가 아니라 미래 문명의 신뢰 구조 속에서 중심 국가로 부상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은 여전히 문화기원론을 내세워 동북아의 모든 문명과 생물유산을 자기화하려 한다. 그들의 전략은 무력도 아니고 법치도 아니다. 그것은 서사를 통한 흡수와 명분의 독점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객관화된 생물 데이터와 제도 기반을 확보했으며, 나아가 국제사회가 그 정보를 공신력 있게 받아들이도록 만든 신뢰 네트워크까지 설계했다. 이 모든 요소들이 결합되어 생물 주권은 더 이상 학문적 담론이 아닌 실제적인 국가 방어선으로 자리 잡았다. 나는 지금 이 구조를 바라보며 생물 주권이야말로 21세기 대한민국이 세계와 협상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정교한 무기라고 단언한다. 총도 핵도 위성도 아닌 단 하나의 식물에서 출발한 주권이 기술, 법, 경제, 외교, 생태까지 연결되며 작동하는 이 구조야말로 대한민국이 이 시대의 지적 패권국으로 가는 정당한 서사다. 제주고사리 3은 더 이상 숲에 묻힌 잎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유전적 국경선이며 생명의 이름으로 발화되는 주권의 선언문이다. 곧자왈의 침묵은 이제 말이 되었다. 뿌리의 진동은 세계 질서를 다시 쓰는 도식이 되었다. 대한민국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국경 위에 가장 단단한 방어선을 그리고 있다. 그리고 그 방어선의 이름은 바로 기억된 생명, 곧 생물주권이다. 2030년 5월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UN 산하생물 다양성 협약 UNCBD로부터 세계 최초의 생물기억 보호국가로 지정되었다. 이 명칭은 단순한 명예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반도의 생물, 지형, 문화, 기억이 서로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통합된 국가 전략의 일부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였다. 20세기까지는 국경을 군사력으로, 기술을 제조로 설명했지만 21세기의 새로운 헤게모니는 기억을 어떻게 구조화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기억을 어떻게 생존 전략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제주고사리 3은 이 흐름의 서막이었다. 대한민국은 이 식물 하나로 생명과학을 설계했고 생태권력을 형성했으며 국제법을 개정했고 서사를 재구성했다. 이는 어떤 강대국도 시도하지 못한 복합형 주권 구현이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프트 파워를 넘어서는 기억 기반의 하드 전략이다. 곧자왈에 울려 퍼진 침묵은 지금 UN 총회에서 제도화되고 있고 서울의 실험실에서 분자화되고 있으며 전 세계 생태학자들의 논문에서 표준화되고 있다. 나는 이 순간 한 가지 명확하게 말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역사 속에서 잊힌 한민족이 아니다. 우리는 인류의 기억 구조를 다시 쓰는 자격을 얻었고 그 기억을 실현 가능한 전략 자산으로 전환한 유일한 국가다. 중국은 수천 년의 역사설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검열된 기억이며 일본은 정제된 문화유산을 자랑하지만 그것은 탈맥락화된 전시물일 뿐이다. 반면 대한민국은 기억과 생명, 기술과 윤리, 정체성과 미래가 하나로 연결된 진정한 문명 모델을 제시했다. 2030년 이후의 세계는 이제 생태적 재구조화를 요구한다. 물리적 군사동맹이 아니라 유전자 정보 공유, 기후 탄력성 협력, 생물 주권의 상호 인정이 중심이 되는 세계 질서가 다가오고 있다. 이 새로운 질서에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추종국가가 아닌 패러다임 설계국가다. 반도체는 우리에게 산업의 주도권을 줬고 K문화는 감성의 영역을 장악했으며 이제 제주고사리 3은 그 위에 기억의 정당성을 더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선택하고 있다. 기억을 잃은 기술국가가 될 것인가, 아니면 기억 위에 기술을 설계하는 문명국가가 될 것인가. 그리고 대한민국은 두말할 필요 없이 후자의 길을 걷고 있다. 곧자왈의 숲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생태계가 아니다. 그것은 전략의 숲이고 주권의 숲이며 미래 문명의 기원지다. 나는 믿는다. 제주고사리 3이 70만 년을 견뎠듯 대한민국의 전략도 그 이상을 살아남을 것이다. 필리핀은 지난 5월 미국과 함께 발리카탄 훈련 엑서사이즈 BALIKATAN을 실시했습니다.
처음으로 필리핀의 영해 밖에 있는 남중국해 해상에서 열린 이번 훈련에서 필리핀 해군은 2020년 퇴역한 선박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필리핀은 의도된 것은 아니고 특정국을 겨냥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 필리핀군은 호세 리자람에서 한국에서 도입한 해성 대한미사일 SSM-700K를 처음으로 발사해 36km 떨어진 표적에 명중시키는 장면을 선보여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호세 리자람뿐 아니라 유도무기 해성까지 모두 한국산이었던 것입니다. 해성 대한미사일은 국방과학연구소와 LIGNX1이 2003년 개발한 유도무기로 해면 위를 스치듯이 낮은 고도로 비행, 180km 이상을 날아갑니다. 또한 소형 고속정부터 대형 항모까지 공격이 가능하며 미사일정에서 구축함에 이르는 다양한 종류의 함정에 탑재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필리핀의 발리카탄 훈련뿐 아니라 최근 동남아시아에서 실시한 연합훈련 등에는 유난히 한국산 무기가 자주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한국 방산 무기의 약진을 대변하는 것이며 과거에는 내란 진압이나 쿠데타 등 국내 정치적 목표를 뒷받침하는데 주력했던 동남아 군대가 최근 들어 영토 수호 임무에 집중하면서 대외적으로 무력을 과시하려는 것과 무관치 않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압박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동남아시아 각국에서 한국산 무기의 구매가 더욱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저 멀리 남미에서도 한국산 무기를 원하는 곳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콜롬비아는 한국 해성 미사일을 도입한 데 이어 또 다른 한국산 무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추가 구매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최근 중남미 국가들조차도 군비 확장에 나선 가운데 페루가 전투함과 전투장갑차까지 한국 무기를 도입하는 등 한국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남미 카리브해에 위치한 도미니카 공화국과 에콰도르까지 한국산 무기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콜롬비아 해군이 콜롬비아에 수출된 국산 함대함 미사일 해성이 단 한 발로 표적 함정을 격침하는 영상을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남미 해군 다국적 연례 연합훈련 유니타스 UNITAS 2023에서 해성 미사일은 발사된 뒤 표적함 상공에서 수직으로 고속 낙하, 표적함에 명중한 뒤 강력한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흔적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완파된 표적함은 이내 침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며 표적함을 격침하는 모습에 예상보다 위력이 커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해성 미사일은 길이 5.46m, 직경 34cm로 최대 사거리는 180km 이상, 음속 이하의 속도마하 0.95로 적 함정을 타격하며 한 발당 가격은 20억 원가량입니다. 1996년부터 10년간 1,41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방과학연구소 ADD와 LIGNX1 등이 개발했는데요. 그런데 해룡 미사일에 만족한 콜롬비아가 또 다른 한국산 무기에 커다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한국산 KGGB 유도 포탄인데요. 콜롬비아는 동쪽으로 남미의 베네수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어느 때보다 군사적 긴장감이 확대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베네수엘라는 독재자 마두로가 군림하면서 이웃 국가인 가이아나를 점령하는가 하면 콜롬비아 국경지대에도 병력을 증강시키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콜롬비아는 GDP에서 2.9% 정도를 국방 비용으로 배정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는 중남미 국가들의 국방비가 보통 GDP 대비 0.2%인 것에 비하면 콜롬비아의 예산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도 이웃 국가인 베네수엘라에 비하면 첨단 무기를 구입하는 데에는 부족한 액수입니다. 그래서 콜롬비아는 지금 유도무기를 중심으로 전력 증강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에 LIGNX1 지난 2011년부터 한국 방산 기업 중 유일하게 콜롬비아의 중남미 사무소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고 현지 방산 전시회도 꾸준히 참여하며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를 비롯한 첨단 방공망 체계와 함대함 및 수중 유도무기, 소나 등 수많은 전략무기 체계를 현지에 알려왔습니다. 더구나 콜롬비아는 6.25 전쟁에 참전해 한국을 도운 국가 중 하나라. 한국은 퇴역한 군함을
공여하는 등 콜롬비아를 배려해 왔는데요. 이러한 교류를 통해 지난 2012년 콜롬비아가 한국의 해성 대함 미사일로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공을 들여온 결실을 맺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LIGNX-1이 콜롬비아 공군에 한국형 GPS 유도폭탄 KGB를 수출할 청신호 켜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LIGNX-1은 올해 5일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 엑스포 디펜사 2023에 한국 방산 기업 중 유일하게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시회에서 LIGNX-1은 함대함 미사일 해성, 한국형 GPS 유도폭탄 KGB 등을 공개하고 콜롬비아 국영 방산 기업 인두밀-IND-UMIL4와 전략적 MOU를 체결했습니다. KGB란 재래식 폭탄에 유도키트를 장착한 사거리 70km의 공대지 GPS 유도폭탄입니다. F-42, KF-5, FA-50 등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전투기 항공전자 장비에 통합하지 않고 지상에서 명령 통신 장치 PDU를 이용해 임무 계획을 입력한 후 전투기에서 이를 조작해 투하하는 방식입니다. KGB는 2018년에 사우디아라비아로 150발이 수출됐으며 최근 태국 공군에서도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GB의 최대 장점은 콜롬비아 기존 전투기의 항공전자 장비에 대한 특별한 개조 없이 그대로 장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콜롬비아의 외교적 상황도 우리 무장체계 수출의 호재로 작용할 전망인데요. 당초 유력한 후보였던 이스라엘이 콜롬비아와 외교적 불화에 빠져 한국에 유리한 국면이 전개된 것입니다. 당초 콜롬비아 구형 전투기는 이스라엘에서 업그레이드를 맡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제 무장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콜롬비아의 주력 전투기는 이스라엘제 크피르로 이미 이스라엘이 근대화 성능 개량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콜롬비아 대통령 구스타보 페트로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촉발 이후 이스라엘군을 나치에 빗대어 표현한 것을 두고 양국 간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급기야 페트로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공격이 멈추기 전까지 방산 거래를 중단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우방국 미국, 캐나다, 영국 등과도 거래를 멈추겠다고 개인 SNS에 업로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 방산 기업도 콜롬비아에서 개최한 군 전시회를 불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콜롬비아 국영방산 기업 인두밀-IND-UMIL4에서 흥미로운 언급이 콜롬비아와 한국의 방산 거래는 최근 공개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흥미로운 이야기가 오가는 중이다. 인두밀은 올해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한 ADEX에서 단독으로 부스를 운영하였는데 이는 창립 이래 최초다. 우리가 한국 시장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는 방산업계 종사자라면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다. 이처럼 콜롬비아와 한국 무기 수출의 청신호가 켜진 가운데 미국의 중국 해군 견제 무기로 한국형 GPS 유도폭탄이 떠오르고 있어 KGB가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 해병대는 탈냉전 이후 최대 규모의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해병대의 상징과도 같던 대규모 상륙작전과 내륙 진공, 지상 작전 능력은 축소하고 적 군함을 공격하는 능력을 크게 향상하는 게 뼈대인데요. 이에 따라 미 해병대는 전차대를 아예 없앴고 AH-1G 바이퍼 공격 헬기와 UH-1Y 베놈 기동 헬기로 구성된 해병경 공격 비행대를 일부 해체했습니다. FA-18, F-35 같은 고정익 전투기를 운용하는 해병 전투 공격 비행대의 전투기 편제도 줄이고 있습니다. 전통 임무를 수행하던 병력과 장비를 감축하는 대신 연안작전부대, 일명 해병연안연대 에메랄 체제를 구축하고 나선 것입니다. 해병연안연대의 핵심은 기존 해병전투대대를 개편한 연안전투팀 LCT인데요. LCT의 주요 무기체계는 미군 차세대 험비인 신형 고기동 전술 차량 JLTV의 무인화 버전에 해상 타격 미사일 NSM 2발을 탑재한 일명 로그 파이어스입니다. 미 해병대는 9월 말 로그 파이어스 시스템을 제작하기 위해 특수 차량 제조업체 오시코시에 무인화 JLTV를 대량 발주했습니다. 본격적인 대함 타격 자산 확충에 나선 것입니다. 기존에는 적 군함을 공격하는 임무는 해군이 맡는 게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 해병대는 해군 주도로 추진하던 대함 타격 자산 강화 사업에까지 참여하고 나섰습니다. 해당 사업명을 해군 해병대 원정 선박 차단 체계 NMESIS,
일명 네메시스로 바꾸면서까지 적 군함에 대한 타격 능력 확충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미 해병대가 변신에 나선 이유는 바로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은 미국이 한 해 이 3척 건조하는 대형 방공 구축함을 동시에 6척씩 건조하는가 하면 호위함급 무장을 갖춘 초계함을 10척씩 찍어내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처럼 해군력을 확장하는 이유는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을 꺾고 팍스 시니카펙스 SINICA, 즉 중국 중심의 패권 질서를 구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중국이 바다를 접한 주변 국가를 평정하고 더 나아가 태평양에서 미국을 꺾으려면 강력한 해공군력 건설이 필수 조건인데요. 이를 위해 중국은 최근 10년간 무서운 속도로 군사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런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중국 해군을 저지할 전력을 구축하는데 군사력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 해군이 해병대와 함께 네메시스를 구축하고 공군은 폭격기는 물론 수송기에서도 스텔스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을 대량 투발할 수 있는 래피드 드래건 레퍼드 드래건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의 핵심은 육군 지대지 로켓 무기 하이마스에서 발사되는 지대지 전술 탄도미사일 프리즘의 사거리와 정확도를 크게 늘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군사력 증강에서 문제는 역시 돈입니다. 해군 해병대 네메시스 시스템의 핵심인 NSM은 가격이 한 발에 220만 달러 약 31억 5천만 원, 공군 래피드 드래건의 중심인 장거리 대함 미사일 LRASM은 한 발에 400만 달러 약 57억 원가 넘습니다. 미군이 이런 미사일을 수백 발씩 구매해 동중국해, 남중국해 일대에 배치하면 분명 중국 해군이 수상함 전력을 견제할 수 있겠지만 중국이 동원 가능한 함정수가 너무 많습니다. 미국이 야심차게 내놓은 신형 대함무기 퀵싱크입니다. 이것은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GPS를 이용한 정밀 유도폭탄 JDAM의 이동 표적 식별 및 추적을 위한 광학 적외선 탐색기를 추가한 형태인데요. 탐색기와 연동된 조총 날개를 달아 고정 표적 타격용인 JDAM에 이동 표적 타격 능력을 부여한 것입니다. 2000파운드 900kg급 JDAM의 조달 가격은 한 발에 24,000달러 약 3,400만 원 정도인데요. 퀵싱크는 미 공군과 해병대로부터 큰 기대를 받고 있지만 JDAM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만큼 결정적 약점을 추진체가 없는 폭탄인 JDAM의 사거리는 고고도에서 고속 비행하는 전투기가 투발했을 때 최대 30km 정도인데요. 만약 중국 해상민병 선단에 단 한 척의 호위함, 구축함이 있다면 투발하기 전 함대공 미사일에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성능과 가격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퀵싱크의 짧은 사거리 탓에 미군은 고심에 빠졌는데요. 그런데 미군의 이 같은 고민을 해결할 게임 체인저를 손에 쥔 나라가 있으니 그곳은 바로 한국입니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와 LIG넥스원이 함께 개발 중인 한국형 GPS 유도폭탄 KGGB의 개량형이 그 주인공입니다. 한국판 JDAM인 KGGB는 500파운드급 항공폭탄을 더 멀리 정확히 투하하고자 개발됐는데요. 발당 가격은 약 1억 원으로 같은 무게의 JDAM인 GBU-38보다 비싸지만 사거리가 100km 이상입니다. 미국 AGM-154 JSOW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사거리를 자랑합니다. 한국은 미국 퀵싱크와 비교해 사거리 3배, 가격은 절반 이하인 최강의 가성비, 이른바 가성비 장거리 대함 타격 무기를 갖고 있는 것인데요. 이 같은 장거리 대함 유도폭탄 능력은 KGGB는 물론 이를 주력 공격 무장으로 운용할 FA-50의 새로운 세일즈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FA-50에는 통상 6발의 500파운드 폭탄이 탑재되는데 유도키트를 장착한 KGGB도 최대 4발까지 탑재할 수 있습니다. FA-51대로 적함 4척을 동시 공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FA-50은 이번 폴란드 수출을 계기로 능동형 위상 배열 레이더 AESA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운용 능력이 추가되고 공중급유 장치까지 장착한 블록 20 모델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평시에는 방공작전과 지상 공격을 수행하는 다목적 전투기로 운용하다 유사시 개량형 KGGB를 달아 작지만 강한 대함 공격기로 변신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KGGB와 FA-50의 조합은 세계 여러 나라의 매력적인 무기체계가 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특히 중국과 해상 영토 분쟁을 겪는 동남아시아 국가들,
이집트의 주변에서 러시아의 위협에 시달리는 유럽 각국, 이란 고속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인 중동 나라들이 잠재적 고객이 되는 셈입니다. 한국 정부 당국과 방산업계가 활발한 세일즈를 벌인다면 한국판 퀵싱크는 세계 최강 가성비, 대함 타격 무기로 주목받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영공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산 전투기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역대 최대 판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면서 순항하고 있는 중입니다. 넉넉한 수주 잔고와 더불어 다양한 국가에서 추가 수주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산 전투기에 AI가 도입되자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 중국이 찬물을 끼얹으려 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 순위가 본인들보다 높자 미친 듯이 열폭하고 있다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산 방산을 휩쓸어 갔던 폴란드가 다음에 예산안 국방부문에 사상 최대 금액을 배정하면서 대한민국 방산업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내년 폴란드의 국방비 지출이 GDP 대비 4.7%에 달하면서 국내 방산업계의 큰 손이 다시 또 러브콜을 보내오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최근 폴란드 싱크탱크 연구소가 자국의 국방력을 더 강화하려면 FA-50을 지금보다 더 많이 구매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한국산 전투기를 또 싹쓸이해 가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옵니다. 앞서 폴란드가 F-35 전투기 구매 계획을 밝혔었는데 향후 수년 동안 인도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서 폴란드 공군 전력에 공백이 생길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될 FA-50을 넉넉히 구매해야 자국 공군의 전력 공백이 생기지 않을 거라는 주장인 겁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폴란드 싱크탱크가 추산한 전투기 필요분은 최소 170대로 향후 F-35, 32대를 인도받는다고 하더라도 턱없이 모자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F-35 전투기가 들어오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것으로 폴란드 안보를 전투기가 절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폴란드에서 운용 중인 옛 소련제 미그-29 전투기의 퇴역이 가속화되고 있어 이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도 하루빨리 전투기 구매에 나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한창 폴란드에서 양산 중인 FA-50은 F-16 전투기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성능은 그에 버금갑니다. 실제로 폴란드형 FA-50PL은 최신 AESA 레이더를 탑재하고 무장 능력도 키우는 등 F-16 성능에 준하는 전투기가 될 것으로 현지에서 기대감이 매우 큽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PL 버전은 내년 하반기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납품될 예정으로 벌써 폴란드 제23 전술비 행단은 GF 버전 12대에 20대의 PL 버전을 운용 중입니다. 현지 반응도 매우 좋은데 23전 술비행단장 스토비에츠키 대령은 민스크 기지가 미그-29 기지에서 FA-50 기지로 탈바꿈하고 있다며 FA-50 전력화에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FA-50이 호주 합동공중훈련 피치블랙에서 스웨덴 사브에 4.5세대 전투기 JAS-39 그리펜의 거듭 완승을 거두며 제대로 이름을 알렸는데요. 이로써 FA-50의 공중전 능력을 입증하며 당시 FA-50을 직접 운용한 필리핀은 물론 FA-50 도입을 원하는 국가의 우수한 성능을 알린 겁니다. 그래서 전투기 도입이 필요한 다른 국가들에서 최근 들어 한국산 전투기에 초관심을 보이며 군침을 흘리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시작된 FA-50에 대한 관심이 중동 등 다른 새로운 시장에 붐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대표적인 중동 국가인 이집트에서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한국산 전투기 구매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며 국내 방산업계가 이를 놓치지 않고 집중하고 있는 중인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이집트는 재작년부터 고등훈련기와 경전투기 도입 사업을 타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집트의 경우 최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등으로 인해 주변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안보 강화에 매우 적극적입니다. 이에 따라 방산업계 내에서는 조만간 이집트가 대규모 무기 도입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나 한국산 전투기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전언입니다. 이집트의 경우 새로운 방산 시장인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 진출을 위한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보이면서 국내 방산업계에서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 KAI가 이달 5일까지 이집트 엘 알라메인 지역에서 개막한 이집트 에어쇼 EIAS에 참가해 아프리카 중동 국가의 FA-50, KF-21을 전시하는 등 한국산 전투기 역량을 한껏 뽐내는 마케팅을 펼쳤습니다. KAI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FA-50, KF-21뿐만 아니라 LAH 수리온 등 주력 항공기와 공중발사 무인기가 적용된 MUMT 기반의 차세대 공중전투체계 NACS 등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KAI는 전 시장에 FA-50 시뮬레이터를 설치해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 공군이 가상의 전투기에 탑승할 수 있도록 했는데 당시 현장의 반응이 엄청났다는 후문입니다. 이렇듯 KAI가 이집트 시장에 집중하고 있는 건 이집트를 아프리카 중동 시장의 핵심 국가로 꼽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서 시작된 FA-50 등 한국산 전투기에 대한 관심을 KF-21 등 차세대 주력 기종으로 확대해 유럽에 이어 중동 시장까지 영향력을 넓히겠다는 심산입니다. 최근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조만간 이집트가 아프리카와 중동 시장을 아우르는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듯 해외에서 FA-50에 열광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 너무나도 많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집트 말고도 중앙아시아 국가 우즈베키스탄에서도 FA-50 구매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우즈베키스탄은 프랑스 라팔과 FA-50을 놓고 저울질했었는데 여러 장점들로 인해 FA-50을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KAI는 우즈베키스탄과의 FA-50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이며 사업 규모는 1조 1천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즈베키스탄은 개량형이 아닌 우리 공군이 운용 중인 FA-50을 도입하길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인 이집트 역시 최신의 FA-50 개량형이 아닌 우리 공군이 사용 중인 버전을 도입하길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렇게 FA-50 인기가 식을 줄 모르는 건 가격 대비 우수한 성능이 압도적이기 때문이지만 다양한 선택지가 많다는 점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KAI는 2028년까지 FA-50 성능 향상에 총 650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단행하기로 하면서 성능 개량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좌형 모델 개발, 보조 연료 시스템 추가, 작전 반경 최대 30% 향상, 지상 충돌 방지 국산화 등의 프로젝트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단좌형 모델은 복좌형보다 많은 연료를 실을 수 있어 공대 공공대지 작전 반경을 늘리기 용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FA-50 기존 운용국들을 중심으로 단좌형 수요를 반영한 겁니다. 여기에 더해 FA-50은 T-50 고등훈련기 기반의 초음속 다목적 기체로 전투 임무뿐 아니라 조종사 양성에 활용될 수 있으며 F-35 및 F-16으로의 기종 전환이 쉬운 것도 큰 강점입니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중국과 대립하는 필리핀에서 FA-50 12대 2차 발주를 추가로 넣는 등 내친김에 KF-21 블록일 10대 구매까지 이어질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중국과 대립하는 필리핀이 국방력 강화를 위해 45조 원을 투입해 고성능 전투기 조달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필리핀은 다목적 전투기 사업 입찰을 비밀리에 진행 중이라고 말했지만 입찰 국가나 기종은 밝히지 않아 베일에 가려졌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FA-50 12대가 주 전력인 필리핀 공군이 다목적 전투기 도입을 추진 중으로 알려지면서 FA-50을 구매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투기 추가 구매 니즈가 있는 필리핀에서 FA-50을 2차 발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실이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거리 미사일과 첨단 전투기로 군을 업그레이드하고 싶어하는 필리핀에서 KF-21 구매도 타진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중인데요. 실제로 앞서 필리핀 군 당국은 하원 예산청문회에서 전투기 구매 제안을 요청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최근 KAI가 AI를 활용해 FA-50 운용 트레이닝을 하는 조종사 양성을 손쉽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전 세계 방산업계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앞서 9일에 열린 2024 REAIM 고위급 회의에서 KAI가 AI 시뮬레이터를 공개하면서 난리가 난 겁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콜롬비아 공군 관계자가 KAI의 FA-50의 시뮬레이터를 이용해 강화학습으로
학습한 L 에이전트와 전술 훈련을 체험했는데 반응이 아주 남달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FA-50 조종사를 양성하는데 더 수월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여군 최초 시험 비행 조종사가 탄생하면서 엄청난 이목이 쏠렸습니다. 공군에 따르면 최근 공군 시험평가단 제52 시험 비행전대 정다정 소령이 KF-21 전방석에 탑승해 시험 비행 조종사로서 첫 평가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KF-21 시제기에 탑승해 평가 임무를 수행하려면 시험 비행 조종사 교육 과정을 수료한 뒤 지상학술 평가, 시뮬레이터 평가, 실비행 평가 등을 모두 통과해야 하는데요. 이를 모두 통과한 정소령은 KF-21을 최고의 전투기로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을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렇듯 매일매일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KF-21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중국으로 중국은 KF-21 순위가 본인들보다 높자 열폭 중인 상황입니다. 실제로 앞서 KF-21이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10대 전투기에 이름을 올리는 등 중국산 전투기보다 더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자 중국이 정신 승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 언론 MIN은 작년부터 시험 비행 중인 KF-21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전투기 4위에 거론되고 있다며 반면에 중국의 FC-31은 6위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이러한 평가는 방산 전문가들의 평가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인다며 평가 신뢰도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개발한 KF-21이 러시아의 수-57, 중국의 FC-31을 뛰어넘는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이러한 평가를 내린 것에 대해 놀라울 따름이라고 전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KF-21을 까내리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중국의 정신승리가 엿보이는 대목인데요.